주식 비중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에 비중을 좀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면 사야 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주로 23년 7월이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23년 7월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세계 경제는 23년보다는 24년이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국제기구들이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7월 이후에 좀 바뀌었습니다, 스탠스가. 왜냐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때문에 그래요. 중국 경제가 부동산 사태가 났고 그 이후에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반영된 소위 세계 경제가 꺾입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이 OECD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22년보다 23년이 안 좋고 23년보다 24년이 안 좋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뀐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기회적인 측면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꺾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빠지죠. 미국의 기여도도 빠집니다. 미국도 23년까지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아직도 강하네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 고금리 고물가의 역습을 받는 모습은 24년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여도도 좀 빠져요. 유럽 기여도도 빠집니다. 근데 이게 주요국이죠. 미국, 유럽, 중국. 이 주요국의 기여도가 빠지는 대신 나머지 국가의 기여도가 그나마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다시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과거에는 한 14% 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5%로 성장세가 둔화됐고요. 올해는 5.2% 정도, IMF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년은 4.5% 정도 이렇게 전망하는데 성장세가 계속 주춤해지고 내년 경제는 5%마저 깨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은 뭐냐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야, 아직도 4.5%나 성장하잖아. 이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고작 1%인데 중국 경제 GDP 규모가 세계 2위인데 그런 나라가 4.5%씩 GDP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직도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논리예요.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장세가 꺾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성장할 때는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요. 근데 성장세가 그만큼 둔화될수록 신규 고용 창출력이 그 경제, 고용 창출력, 신규 일자리 공급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인 거죠. 발표 안 했다면서요? 예, 발표마저 안 할 만큼 20%를 초과하고 역사상 최정점을 찍는 중국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다가 8월 15일부터 아예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해버립니다. 그만큼 높은 청년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을 만큼 중국 경제가 좋은 경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부동산 사태가 일어나고 중국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고 또 중국 경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지표가 재밌게도 물가 상승률이에요.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 고물가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근데 거의 중국만 나홀로 저물가 때문에 걱정이에요. 최근에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0%대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왜 물가가 떨어질까요? 중국 경제는? 중국 경제의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사과 가격을 만약에 과일이 잘 안 팔려요. 사과가 안 팔려요. 떨어뜨려야지, 가격을.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 현상은 그만큼 수요가 둔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도 떠나고 중국에서 상주하던 해외 기업도 떠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좀 강하게 조정받다 보니 중국 경제의 기여도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기여도가 크죠.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아시아 패시픽 지역,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패시픽 지역, 이걸 EAP라고 합니다. 이스트 에이시아, 그리고
더 패시픽.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태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의 기여도가 막대해요. 그러니까 아태 지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월드뱅크가 전망을 했어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태 지역의 성장률을 보니까 23년보다 24년이 높아요. 그 높게 형성되는 배경을 들여다보시고 아태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근거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근거는 지금 엔데믹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다 끝난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는 온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의 출국자 수 혹은 이런 아태 지역을 방문하는 투어리스트, 관광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코로나19 때 0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 지금 22년, 23년, 24년 돌아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 지점까지는 못 돌아온 상태예요. 그럼 이게 돌아오는 과정이 뭐예요? 경기 성장이죠. 경기 회복이죠. 이해가시죠? 그런 면에서 아태 지역에 관광 중심 지역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을 대신할 다른 생산기지가 필요하겠죠. 그 아시아 신흥국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알타시아라고 합니다. 알타시아 혹시 처음 들으세요? 네. 알타리 무 아닙니다. 알타시아입니다. 예, 이거 실제.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냥.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라고 합니다. 네. 이 알타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가 필요하고 중국을 대체할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인건비가 이미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거기 시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이유에서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가 필요해요. 네. 또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세계가 둘로 쪼개잖아요. 미국 우방국,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우방국들. 세계가 둘로 쪼개져요. 네. 그럼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소재나 원자재를 아직도 의존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에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타시아가 등장하는 건데 우리나라로서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또 전기차, 2차 전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중에 하나가 니켈이고 리튬이고 이런 것들이 이 알타시아 권역들에 많이 있어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베트남 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그런 면에서 반대급부로 부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재밌는 현상은요. 23년 올해가 중국의 인도가 인도의 인구에 추월되는 해. 제가 이렇다고 중국이 난리 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인도로 실제 많은 공장 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인도는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조 인프라, 물류 인프라 이런 것들이 현저히 부족해요. 또 노동법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인도도 노력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가져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선언한 게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조업 육성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인도네시아도 무시 못할 나라예요. 인도네시아가 인구 규모로 세계 몇인지 아세요? 4위입니다. 엄청 많군요, 인도네시아도. 예,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 중국이 있잖아. 네. 그 다음에 미국이잖아.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조금 비슷한 산업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제조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또 인도도 역시 제조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지금 지적할 만한 여러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자가 이들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이 그래프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이 빨간색이에요. 정점 찍고 성장세가 둔화되죠. 근데 중국을 대신할 알타시아,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또 필리핀까지 이런 지역들의 성장률은 5% 이상에서 유지되거나 올라가거나 뭐 이렇죠. 고성장을 유지하죠. 이렇게 고성장을 유지하는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중국을 대체할 또 다른 생산기지, 파트너국 이런 국가로 좀 부상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 한 나라만 꼽아라 그러면 인도에 관심을 가지셔라. 그리고 좀 권역을 포트폴리오를 담고 싶다. ETF 투자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저는 이런
알타시아. 그래서 이 알타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어려운 국면의 모습을 그대로 좀 분해해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투자 대상의 국가가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세계 경제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네, 한국 경제는요, 정말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을 보고 조금 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놀란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표현한 그 근거는 5천만 국민이 다 가난해질 겁니다. 이 뜻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가계가 가난해질 것이다. 아까 답변 드렸던 그래프 보셨죠? 그거 말씀드린 거고, 기업도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도 가난해진다. 경제의 3대 주체가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업도 가난해지고 가계도 가난해지면 정부라고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이게 뭐냐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요. 그렇죠. 기업과 가게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렇죠. 정부가 그걸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과 가계가 경제 활동을 하죠. 경제 활동의 그 반대급부로 세금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그죠? 번 만큼 받고 쓴 만큼 받고. 네. 그죠? 네. 그런 구조니까 세수가 위축돼요. 네. 근데 소위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아버지 월급이 자꾸 줄어요. 근데 어머니는 더 씀씀이를 늘릴 수 있나요? 그러면 굉장히 집안의 싸움이 늘어나는 어렵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세이비준이 세출을 줄여요. 그게 24년 예산안입니다.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가요. 공감이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좀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긴축적 재정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 약 700조에 달하는 이 예산을 얼마만큼 늘릴 거냐 줄일 거냐가 확장이냐 긴축이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어디다 쓸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R&D 쪽이 많이 줄었다고.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산이 12대 부문이 있거든요. 12대 부문에서 어쨌든 다 늘리는데 R&D와 교육 부문의 예산만 줄여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알타시아, 지금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우리는 중국을 대체할 알타시아 지역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예요? 노동력이 있어요? 계속 줄잖아요. 네, 우린 기술력 아닌가요? 기술력밖에 없어요. 네. 자원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노동력이고 자원이에요. 네. 근데 노동력과 자원을 갖고 있는 그 알타시아 지역들은 뭐를 원할까요? 기술. 기술을 원할 거야. 근데 우리가 기술이 없다면 파트너십이 될까요? 안 되겠죠. 서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상대끼리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기술력이고 역량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쟁취해야 될 것은 한국 경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알타시아국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체결해서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이럴 때일수록 교육 예산을 좀 늘려서 1인당 예산을 늘리자 이 뜻이 아니라 교육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 저 이해 갑니다. 그게 아니라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해야 돼요.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해야 돼요. 생성형 AI, 각종 우리나라를 유망산업으로 이끌 인재들을 육성해야 돼요. 그런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초교육이라든가 응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변에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의 교육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R&D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민간 기업이 더 많이 R&D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 R&D 총 예산이요. 구조가 이래요. 만약에 정부에서 R&D 예산을 한 예를 들면 25조 정도 줘요. 그러면 민간 기업이 75조 정도를 써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5대 75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R&D 예산을 그냥 퍼주지 못해요. 이런 겁니다. 당신 인공지능 연구개발 관심 있어? 그러면 내가 1억 줄 테니까 당신 3억 태워. 그러면 인공지능 개발에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 사업에 R&D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R&D 예산을 줄이면 민간 기업은 또 더 줄고요. 그렇죠. 총 R&D 예산액은 줄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뭔가 역동성을 찾고 장기 침체의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기술력이고 그런 영역인데, 또 이런 국제 정세적인 관점에서 알타시아국들과 파트너십이 필요한 이런 지점에
또 역시 필요한 게 기술력인데 왜 R&D 예산을 줄이고 교육 예산을 줄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저는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죠? 기획재정부인가요? 예산을 계획하는 거, 예산안을 짜는 건 기획재정부고요. 그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이미 지난 8월 달에. 그러면 매년 12월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셧다운이 지금 왜 우려되는 건지 아세요? 미국이? 그 예산안을 국회,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통과 안 시켜주면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요. 우리나라는 셧다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아직 기한이 남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또 여러 국민들이 제가 맞는지 제가 틀린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갖가지 목소리를 같이 합쳐서 더 올바른 우리나라의 예산 정책이 좀 단행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아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오로지 기술력인데 그 기술력에 또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다른 걸 줄이더라도 저는 R&D와 교육 부문의 예산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교수님 말이 이제 정답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좀 하나의 이제 R&D와 교육의 예산이 조금 더 안 쓰이는 게 안타까운 하나의 이제 의견을 표현해 주셨는데 혹시 이 영상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계시다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예.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산 네. 집행하는 거는 뭐 네. 사실일 테니까요. 네. 김작가 TV 출연 행사 네. 있으시면 저희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죠? 네. 지금 1350원대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환율도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거시경제 변수가 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물가, 금리, 환율, 주식, 부동산 각종 거시경제 변수들이 연동되어 있다. 다만 어떤 톱니바퀴는 커서 천천히 돌고 어떤 톱니바퀴는 조금해서 빨리 돌기도 하고 또 어떤 톱니바퀴는 나중에 돌기도 하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그때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이고 환율의 정점이다. 그리고 물가도 정점론이 부상하는 지점, 그리고 금리도 속도, 인상 속도 조절이 부상하는 지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때가 정점이고 집값,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의 바닥도 그게 바닥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세요? 저는 이 거시경제가 그만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24년 환율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선행적이에요. 그 실물 경제의 모습과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추가적인 긴축을 단행한다. 상방이 열려있다. 할 때마다 또 조금 더 강한 강달러가 야기될 수 있고요. 추가 긴축이 없이 계속 동결한다. 라고 하면 강달러 기조, 나름의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조금 완화된 채 강달러가, 그러니까 슈퍼 초 킹달러가 끝나고 완화된 채 강달러가 유지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24년 2분기 정도, 그 정도에는 강달러가 좀 꺾일 수 있겠다. 이제는 금리 인하 있겠네. 강달러가 꺾일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달러 팔아야지 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실제 강달러 기조가 조금 더 꺾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교수님의 신간 스택플래시 2024년 경제전문 요 책을 토대로 네.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뭐 세계, 한국 경제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그럼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뭐 상반기도 좀 그동안 현금 가지고 있으라는 코멘트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2024년 어떤 포지션이 적절할까요? 지금까지 드렸었던 말씀들을 좀 종합해보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2022년은 무조건 현금만 갖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조건. 주식하지 마시고 부동산 하지 마시고. 23년은 선택이다. 그죠? 내가 공격적 투자자냐? 그러면 주식 들고 계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건 사실이니까.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좋다. 근데 내가 안전추구형이다? 그러면 아직도 현금이 좋다.
23년 경제도. 왜? 고금리니까, 저축금리 높으니까 현금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 불확실성 요소가 다 배제되고서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4년은 조금 더 스탠스가 바뀝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 특히 24년 2분기 정도, 그 지점쯤에 특히나 이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2020년에 만났던 그런 대세 상승장은 아닐 겁니다. 금리 인하 해봐야 한 번 혹은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0, 1, 2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금리 인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포감 때문에 떠났던 자금이 다시 쏠리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 비중을 그 지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에 비중을 좀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라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그 정점 혹은 셧다운이 실제 달성돼요. 실제 셧다운이 일어나요. 미국이. 그러면 그때 정말 큰 공포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감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 공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빅스 지수예요. 그게 치솟고 국채금리가 치솟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제 생각에는 국채 투자를 좀 늘려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식, 드립니다. 채권 얘기하시니까 부동산은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뭐 2024년 어떻게 네.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리하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면 사야 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감당하지 않는 만큼 영끌해 가면서 집 살 만큼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장인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 갖는 게 맞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나 미약한 상승장이니까 영끌해가지고 투자했다가는 이자 상환 부담만큼 집값이 많이 상승하지 않는 지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교수님의 신간 봐주시면 좋고요. 그 세트로 제가 이번에 주관한 머니 트렌드 봐주신다면 훨씬 더 와닿지 않... 왜, 뭐 하세요? 이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같이 사도 좋아요. 좋습니다. 어차피 2권씩 사잖아요. 진짜요? 네. 원래 트렌드 책은 2권씩 보나요? 원래 책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가 네. 2권씩 사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2권 같이 사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굳이 하나만 산다면 요겁니다. 자, 오늘 만난 선생님은 김가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